네, 안녕하세요. 임피던스 매칭 디자인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PCB-DN의 이병엽이라고 합니다. 목차로 살펴보면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라인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릴 거고요. 디퍼런셜 페어 디자인에 대한 장점, 임피던스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 실제 제가 설계한 사례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스트립 라인과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외층의 패턴을 설계하고 인저층의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그 플레이라든지 그 카파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스트립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층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인접층 레퍼런스를 형성해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이크로 스트립은 외층에 형성되는 구조, 스트립은 내층에 형성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임피던스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로 설계할지 스트립 구조로 설계할지를 먼저 인지하고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을 설계할 때 그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립 구조 중 어느 것이 빠른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속도에 대해서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는 전파 지연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또 유효 유전율과 연관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FR4E PCB의 경우 유전율은 4.4에서 4.6 정도가 됩니다. 패턴 등 동일한 조건의 유전율을 4.6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층과 외층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의 경우 패턴은 기본적으로 그 외층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래 깔려 있는 PCB 4.6의 유전율과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패턴 위에 위치하는 공기의 유전율 1과 맞물려서 실제 유효 유전율은 약 2.5에서 3.3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스트립 경우에는 내층에 형성되기 때문에 위아래 모든 그 유전체가 4.6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립 구조에서는 유효 유전율 또한 4.6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유효 유전율과 비례를 한다고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유효 유전율이 낮은 외층이 실제 내층에 비해 전달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지연을 말하는데 이거는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DDR을 설계하게 되면 길이를 맞춰주거나 뭐 똑같이 BR을 맞춰준다든지 그런 이유가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와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식에서 뭐 살펴보면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수식에서 간단하게 이 유효 유전율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비례 관계인 것을 유효 유전율이 분모에 위치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쉴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시작할게요. 이제 스트립 라인과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에서 그 여러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임피던스 값이라든지 유효 유전율의 값을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AppC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패턴 폭에 대한 변화에 따른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그 패턴을 1로 주었을 때와 2로 주었을 때 임피던스 값을 비교해 보면 임피던스는 1로 주었을 때 84.91, 2로 주었을 때 61.83, 그리고 유효 유전율은 3.183, 3.342.
그래서 패턴이 폭이 넓을수록 임피던스 값이 낮아지고 유효 유전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 구조에서는 패턴 폭이 넓어질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고 유효 유전율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동일한 유효 유전율을 유전율을 갖는 그 유전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효 유전율 또한 실제 유전율과 동일한 4.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 두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하프 온스라고 하는 18 마이크롬과 그 2 온스라고 하는 70 마이크롬을 비교해 보면 그 두께가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효 유전율 또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 구조에서는 그 패턴이 두께가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효 유전율 동안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4.6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유전체와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레퍼런스 레이어와의 거리를 살펴보면 레퍼런스와 레이어의 거리가 1.6일 때와 1일 때 비교를 해보면 이 간격이 작을수록 임피던스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효 유전율은 반대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 구조에서는 이 간격이 작을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그 마이크로 스트립 구조에서는 패턴이 두께와 층간의 간격에 반비례를 하게 되고 패턴이 폭과 유전율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트립 구조에서는 유전율에 대해서만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퍼런셜 페어 간격에 따른 변화, 임피던스 값이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두 개 모두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패턴의 간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패턴의 간격이 작을수록 임피던스 값이 139옴과 95.9옴, 즉 패턴이 작을수록 패턴 간의 간격이 작을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패턴의 두께인데요. 그 패턴의 두께가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싱글 엔디드 구조에서 패턴의 폭이 컸을 때를 비교한 건데요. 패턴의 폭이 10일대와 20일대 비교를 해보면 패턴의 폭이 컸을 때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패턴과 인저층 간의 거리를 나타낸 건데요. 그 패턴과 인저층 간의 거리가 100일 때와 200일 때 비교를 해보면 인저층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디퍼런셜 페어에서는 패턴이 폭이 작을수록 패턴 간의 간격이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싱글 엔디드에서는 패턴이 폭이 작을수록 레퍼런스 레이어와의 거리가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 임피던스 값이 싱글 엔디드 기준에서 임피던스 값이 커지게 되면 패턴 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PCB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층간 간격을 통해서 패턴 폭을 늘려줘서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에 대한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싱글 엔디드에 대한 단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싱글 엔디드에서는 흔히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데이터 전송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한 어려움, 커먼 모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는 이러한 단점을 모두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그 패턴 리턴 커런트 패스를 패턴에 맞물린 그라운드와 다시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면 보고 하니까 좀 잘 안 잡혀요. 예. 시작할게요. 그 싱글 엔디드 경우에는 리턴 커런트 패스를 인접한 그라운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이게 스플릿이 나는 경우에는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리플렉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맞물린 페어로 리턴 커런트 패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싱글 엔디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설계상에서도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면 싱글 엔디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가서 노이즈가 끼게 되면 노이즈가 들어간 파형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18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됩니다. 실예로 5V의 입력이 들어갔다 가정을 했을 때 1V의 노이즈가 발생했을 경우 출력은 1V의 노이즈가 더한 6V가 나오게 되는데,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위상차를 가지기 때문에 5V의 입력이라 그러면 플러스 2.5V와 마이너스 2.5V 해서 1V의 노이즈가 발생했을 경우 플러스 3.5V와 마이너스 1.5V 해서 출력은 두 개의 위상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5V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개의 위상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전력은 반이 5V의 입력을 2.5V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 전력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밍 스큐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폴링 엣지와 라이징 엣지에서 하게 되는데요.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스큐가 발생했을 경우 그 T라는 스큐가 발생하게 되는데, 디퍼런셜 페어에서는 빨간색이 맞물리는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력을 보내기 때문에 그 빨간색과 맞물리는 이 지점에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위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스큐는 싱글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부터 이제 좀 길 것 같아요. 제목으로 읽어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가보는 거예요. 예. 다시 또 한번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마이크맥은 자꾸 이렇게 되시거든요. 화면 보시느라고. 예. 이게 지금 목소리가 간단하게 안 잡히고 막 그래요. 가긴 일단 가는데 이게 지향성이거든요, 저게. 마이크가 거의 이게 벗어나면 아까도 보니까 좀 많이 이게 화면 보시느라고 이렇게 되니까 내 소리는 여기가 보니까 조그만 소리밖에 안 나요. 이렇게 보고 해야겠다. 지금 카메라에서 보면서 일단 이제 가보는 거예요. 다시 제가 들어볼 거거든요. 다시 뭐 한번 녹음을 하든가. 시작할게요. 다음으로 임피던스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 살펴보면, 임피던스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PCB 제조업체로부터 그 스택업 데이터라든지 임피던스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임피던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는 일단 임피던스에 대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W 룰에 대한 룰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턴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디퍼런셜 페어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비화나 부품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 부분 또한 디퍼런셜 페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터브는 없어야 합니다. 스터브가 있을 경우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길이에 대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를 어떤 식으로 어디서 맞춰주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또 임피던스를 맞출 때 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 비하는 가능한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피던스 값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요. 임피던스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PCB 제조업체에서 그림과 같이 이제 스택업 구조에 대해서 받아야 할 것이고 이 스택업 구조에 맞는 그 예를 들어 임피던스 100ohm이든 90ohm이든 65ohm이든 75ohm이든 이에 따른 값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 것이 임피던스 값을 가장 이상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3W 룰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3W 룰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PCB 패턴이 자장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고요. 아래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 라인이나 또는 그 크리티컬한 라인에 대해서는 3W 이상의 간격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시그널과 임피던스 라인과 그라운드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디퍼런셜 라인에 대해서는 패턴과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림과 같이 직선일 때와 사선일 때, 곡선일 때 일정 간격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런 간격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 틀어진 부분에서 임피던스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페어 구조에서는 인저층과의 거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패턴의 두께와 패턴과의 이 거리에 대한 영향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패턴 폭이 틀리면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디퍼런셜 페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임피던스 이 부품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에서 임피던스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사용을 해주고 동일한 값에 동일한 위치 비화 또한 동일한 위치에 써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패턴을 설계하다 보면 그림과 같이 스토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토브가 생긴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브는 가능한 없애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부품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ICT든 해서 TP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경우 해당 영역에서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브는 가능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레이어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레퍼런스 레이어라는 것은 그 임피던스 라인이 이 고속 신호가 지나갈 때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패턴이 지나간다든지 해서 스플릿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서 임피던스 값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 다시 할게요. 그 디퍼런셜 페어를 설계할 때는 그림과 임피던스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왼쪽 그림과 같이 레퍼런스 레이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임피던스 값 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오른쪽과 같이 패턴이 있다든지 아니면 플랜이 서로 나뉘어서 전이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스플릿이 발생할 경우 그 임피던스 값이 틀어지게 되고 또 이게
일반 싱글 엔디드의 경우에는 리턴 커런트 패스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설계할 때는 왼쪽 그림과 같이 레퍼런스 레이어를 항상 맞춰서 따라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에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임피던스 값이 올라갈수록 싱글 엔디드와 같은 경우에는 패턴 폭이 너무 얇아져서 PCB 제조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임피던스를 맞춰야지만 못 맞출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레퍼런스를 2층이 아닌 3층 등으로 잡아서 이 거리를 늘림으로 해서 패턴 폭을 키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피던스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맞춰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층과 3층의 거리가 1.4T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접층에 있는 2층과 탄면에 있는 이 거리 또한 그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퍼런스라는 건 가장 인접한 그라운드든 플랜을 잡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디퍼런셜 페어 설계를 하다 보면 뭐 특히 BGA 같은 경우 그림과 같이 대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대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단과 같이 대칭적인 부분에서 감아주기보다는 비대칭적인 부분에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미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돼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서 대칭적인 부분까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비하를 썼을 때 그 비하로 실딩을 해줬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붉은색의 그 일반 패턴에 대한 그래프와 비하만 썼을 때 또 비하에 대해서 실딩을 해줬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 타이밍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패턴에 대한 타이밍이 60.263 피코라면 비하를 사용해서 갔을 때는 68.411 약 8피코의 시가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실딩을 해줬을 경우, 그러니까 비하로 실딩을 해줬을 경우 63.044 피코로 약 3피코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크리티컬한 라인, 임피던스든 크리티컬한 라인에 대해서는 비하가 형성이 되었을 때 가능한 그 그라운드 등으로 비하를 실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30분 나올까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남았나요, 아직? 이게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제 설계한 사례. 근데 여기 몇 페이지 되지? 제가 내용 보면 알거든요. 네. 예, 시작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제 설계한 임피던스 설계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를 하면 PCB 제조업체로부터 임피던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값을 받아서 해당 임피던스의 그 패턴의 폭과 패턴 간의 간격, 그 다음에 3W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라운드와의 갭을 이렇게 설정 룰을 해주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패턴 간의 아까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페어는 그 위드라고 나타내는 W, 패턴 폭과 패턴 간의 거리를 통해서 임피던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폭과
간격을 더한 것을 그리드 값으로 설정을 해서 간격으로 설정을 해서 조정을 해주면 맞출 수 있고요. 사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를 곱해주면 그 값을 통해서 간격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턴 폭이 1이고 스페이스가 1이다. 그러면 그 합은 2이기 때문에 그 보드의 그 밀집도나 패턴의 여유에 따라서 그리드 값을 반으로 계속 나눠보는, 그러니까 2나 1이나 0.5, 0.25 이런 식으로 그리드 값을 조정해서 맞춰주면 되겠고요. 사선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반을 나눈 1이었을 때 루트 2를 곱해줘서 뭐 1.4142, 뭐 0.7xxx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통해서 그리드 값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리드 값은 너무 간격은 소수점으로 나갔을 때는 너무 짧게 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한 5, 6자리 정도까지 봐주면 오차는 적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크에서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아크가 다시 할게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꺾이는 이 직선과 사선의 그 교차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있는 컨버터 투 아크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컨버터 투 아크를 선택해주고 그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노란 박스처럼 그 X축의 좌표를 맞춰주게 되면은 이 아크에 대한 이 간격 또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퍼런셜 페어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직선과 사선, 곡선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을 이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 임피던스 값이 틀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업체에 따라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은 이제 그 페어 사이에 그라운드 넣어달라는 업체도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업체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 사이에 그라운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좁은 간격에서 억지로 넣게 되면 마지막에 비아를 통해서 패스를 해주면 좋은데 패스를 시켜주지 못하면 이 자체가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라운드 패스를 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면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서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DDR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DDR은 뭐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코어에서 100MHz 8비트 데이터를 I/O 버퍼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 I/O 버퍼에서는 한 번에 2비트씩 읽어서 4사이클 만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또 출력에서는 DDR이 특성인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에서 출력을 하게 되므로 2배가 되어서 100MHz가 입력이 되었을 때 800MHz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DDR3 16비트에 대한 그 핀맵을 살펴본 건데요. DDR은 기본적으로 그 상단에 데이터 그룹들이 모여 있고요. 데이터 패키지들이 모여 있고 하단에는 그 어드레스와 컨트롤 커맨드 라인들이 몰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클럭 라인이 있고요. 다음은 제가 실제 설계한 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DDR은 데이터 그룹과 어드레스, 컨트롤 커맨드, 클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 그룹의 라인이 가장 짧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럭, 그 다음에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순으로 길이가 되게 되는데요. 이번 그 DDR의 그 데이터 라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그룹이라는 것은 8비트의 데이터와
그 두 개의 디퍼런셜 스트로브 라인, 마스크 신호, 이게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0에서 7, 스트로브 0, 마스크 0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데이터 8에서 15, 스트로브 1, 마스크 1 이게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패턴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그룹 간의 길이를 맞춰주면 되고요. 이 그룹 간에는 보통 0.5인치 이내에서 맞추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설계를 한 건데요.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건데요.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살펴보면 비아를 하나도 없이 설계를 한 구조이고요.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비아를 사용해서 설계한 구조입니다. 실제 저는 설계를 할 때 그림과 같이 스트림 라인 구조로 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스트림 라인 구조로 설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레퍼런스 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DVDR에 대해서 4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4층을 쓰게 되면 레퍼런스 레이어를 잡는 데 문제가 있고요. 굳이 뭐 핀맵이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외층에서 해주는, 다시 할게요. 예, 그렇게 하려고. 시작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실제 제가 설계한 데이터 라인에 대한 그림인데요. 저 같은 경우 보통 DDR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4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4층으로 설계했을 때는 그 그림과 같이 보통 스트림 라인, 마이크로 스트릭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그 파란색 라인과 붉은색 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탑으로 비아 없이 탑으로 설계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붉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아를 사용해서 바텀을 활용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구조로 설계한 이유는, 일단 그 비아를 사용하게 되면 비아를 사용함에 따라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게 되고, 이 딜레이 타임에 대해서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이 비아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는 비아를 쓰게 되고, 비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라인은 비아를 사용하지 않고 탑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메인 칩과의 핀맵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그룹 내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 사이, 8비트의 데이터 사이에는 핀 수합이 가능하니까 그 적절한 핀 수합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꼬인 부분들을 풀어서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적층이 높다고 해서 내층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층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층과 내층의 패턴 임피던스에 대한 패턴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비아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딜레이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맞춰줄 수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비아를 맞춘다든지 비아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어드레스 컨트롤 코맨드에 대한 설계를 나타낸 건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출력 신호라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드레스나 컨트롤 코맨드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입력 신호라서 그 아주 그 고속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점으로 길이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칩에서 나오는 이 비와까지 거리에 대해서는 서로 매칭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 분기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서로 맞춰줘서 이 나뉘어서 들어가는 이 어드레스 신호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그 보통 클럭이라든지 스트로브 라인 같이 디퍼런셜 페어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뭐 서펜션이라고 해서 감아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D램을 설계하게 되면 이 전원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VTT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전원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8 정도 두께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VTT 전원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mm 이상의 두께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뭐 DDR에 대해서 설명은 대략 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 임피던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PCB 제조업체로부터 스택업 데이터와 다시 할게요. 시작할게요. 그 DDR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 PCB 업체로부터 기본적인 스택업 데이터를 받아야 할 거고요. 그 DDR에 사용되는 디퍼런셜 100옴과 60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앞에와 같이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데이터 그룹 간에는 바이트 내에 그 데이터 신호는 얼마든지 수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꼬인 부분이 있다면 수합을 통해서 풀어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룹 간에는 EW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신호와는 3W 이상의 간격을 이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그룹 내에서 데이터와 마스크, 스트로브 신호는 저 같은 경우는 0.1mm 이내에서 맞춰주고 있는데 이 간격은 보통 데이터 상에는 0.25mm로 나온 것 같은데 가능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그룹 간에는 0.5인치 이내에 맞추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 데이터 그룹 간에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그룹 간에 평균으로 맞춰주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앞에서 데이터 그룹 간에 동일하게 맞췄다 그러면 클럭 또한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mm 이내에 맞추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러면 이 분기되는 기점을 통해서 분기되는 라인 간의 간격을 갭을 0.1mm 이내에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V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0.8mm 이상의 두께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VTT 같은 경우에는 2mm 이상의 두께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패턴은 하나의 자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자장까지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 패턴의 엣지로부터 적어도 한 1mm 이상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 하면 되나요? 여기 뒤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맨 뒤에 설명. 네. 그렇게 하면은 질문은 계속 실시간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셨죠? 제가 끊어버릴게요 그냥. 예. 네. 앞에 설명하고 이상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뭐 편집할 수 있으면. 네. 예. 주세요. 네. 힘들다.